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사태가 계속 이 시장을 팽팽하게 조여오고 있는데 어제 국내 증시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겨우 2,700선을 유지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사흘 동안 6% 넘는 급락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0.4%대 하락하면서 34,566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38% 하락하면서 4,400포인트를 유지해줬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빨간불, 파란불을 좀 오가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지금 거래 마쳤고요. 13,79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자 기술주들은 반등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0.14% 상승하면서 168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월가에서는 투자 매수 의견을 내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1% 소폭 하락하면서 29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A 같은 경우 0.9%대 상승 보이면서 2,71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마존과 테슬라, 엔비디아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스닥은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 속에서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는 현상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아마존이 1.2% 상승하면서 3,103.3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테슬라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1.8% 올라가면서 875달러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1.3%대 상승 보이면서 242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투자 매수 의견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일단 변동성 지수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3.5% 오르면서 28포인트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장중에 1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증시에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갈수록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2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대로 지수들은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WTI 가격 현재 1.9% 상승하면서 94.87달러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이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WTI 가격이 95달러를 또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7년 만에 최고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100달러 부근까지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 가격이 1.6% 올랐죠. 1,872.4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골드나 은 같은 그런 상품들이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관련 ETF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의 특징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리비안 등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국의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가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죠. 지난해부터 조금씩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 1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장에서 루시드와 리비안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손실을 만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루시드는 27.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리비아는 62.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스플렁크는 9.13% 상승하면서 124.97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수 소식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가
이 스플렁크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14%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여기까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계속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48시간 이내에 만나달라고 만남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침공 위기에 직면하고서도 이 서방의 대러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48시간 이내에 만나서 협상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러시아에 16일에 침공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지금 유럽 각국도 분주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런 소식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틀 안에 만나서 어떤 협상을 낼지 좀 공개가 된다면 증시에도 다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이슈입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의 경로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CBS의 Face the Nation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경제에서 완화적인 정책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이 갑작스럽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이 성장과 물가 안정을 더 불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도에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건데 무엇보다도 지표 의존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3월 달에 0.25%포인트를 올리느냐 아니면 0.5%포인트를 올리느냐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준 의원들 내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이 속도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이 지표에 따라서 상황을 계속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NFT 이슈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FT 상품 판매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콘텐츠를 허위로 NFT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는 이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위터를 NFT로 만들어서 판매했던 미국의 유명 거래소도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슈 보시면 영국에서도 또 논란이 있는데요. 네, 영국에서도 NFT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NFT에 대한 재산을 압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140만 달러 규모의 이 사기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영국이 이 수사 과정에서 NFT를 모두 좀 압류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NFT 소식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 NFT 관련 종목들에도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로키드 마틴 이슈도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에어로젯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시장의 독점을 앞세워서 소송 전까지 나서는 등 이 압박이 커지자 백기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자 로키드 마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도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출발하기 전에 미국 증시 상황부터 이슈까지 다양한 부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저희는 고수익 작전 시간 김민수의 작전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이슈들 짚어보면서 전략 세워볼까요? 네, 가장 먼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이제 전쟁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얘기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눈길이 가고 있는 게 일단 시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전쟁이 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와 함께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지금 관련된 이제 전쟁 얘기나 시장의 여러 가지 여파들은 과거에 몇 차례 2000년도 이후에도 이어졌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약간 전쟁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더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일단 발발 전에 불안감과 좀 공포심이 커지고 발발 시에는 오히려 좀 짧은 시간 안에 안정을 찾아갔다라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막상 전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시장이 불안감을 감추고 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봤었을 때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입장 쪽으로는 서방 세력과 그리고 또 러시아의 관계 쪽에서 어떻게 보면 완충주대를 했었던 또 하나의 지역이 우크라이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떤 전향에서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나토죠. 그래가지고 서방 쪽과 함께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와 함께 딱 국경을 대치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위협을 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러시아는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입장 쪽으로 지금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의 어떤 우크라이나 가입이 상당히 어떤 불안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러시아의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러시아 입장과 또 이제 서방 세력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또 갈라서 생각을 해봤을 때 러시아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결속을 다지고 그에 따라서 또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뭔가 어떤 강한 러시아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과 함께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 쪽에서도 좋죠. 하지만 반대로 전쟁이 직접적으로 발발하게 되면 그래 이제 통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수출이나 아니면 이용할 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전쟁 발발이 그렇게 썩도 좋은 흐름은 아닐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지금 좀 더 강하게 어떤 압박을 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강한 미국의 이미지와 함께 좀 더 정치적인 분위기에 쇄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유럽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약간 우방에 대한 힘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한번 결속의 힘을 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측면들도 좀 높겠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이제 중국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추가로 어느 정도 어떤 러시아와 관계와 함께 좀 이번 사태에 좀 더 가까이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과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약간 잠재된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이 직접 참여해서 나올 수 있는 얻는 것보다 좀 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은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주가나 위험 자산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된 유가의 석유 유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천연가스 유통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테마주를 역할을 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막상 유가가 상승했을 때 천연가스가 상승했을 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테마주 정도 어떤 실체가 없는 테마주 정도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유가에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막상 전쟁에 대한 위험의 리스크를 타진하는 것보다 그 외에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그에 따른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더 짜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여파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유럽에 대한 이 경제에 여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민수 대표님 시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아마 러시아 관련된 쪽과 이제 유럽 관련된 쪽에 좀 시각의 차이를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좀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전쟁과 지정적 리스크를 강화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어오던 어떤 노드스트림 2라고 하고 있는 이제 가스를 연결해서 작년에 벌써 다 완공이 됐고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은 좀 크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원들이 아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다변화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유럽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 부분 쪽에서 오히려 러시아는 공급을 하는 라인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좀 그에 따라서 유럽 쪽은 또 다른 또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 쪽에서 단순하게 천연가스의 가격을 올려서 공급하겠다는 입장보다도 아니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해적 관계는 특히 에너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가장 크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막상 이 부분이 또 협상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를 통해서 어떤 이해타산 관계가 또 그로 인해서 여파가 좀 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은 좀 약간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원자재라든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경제적인 여파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 국내 증시도 하락이 좀 많이 제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가 전기차 관련 업체인 리비안에 정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지금은 손실이 1조 원이라고 하죠. 그래도 어제장에서는 조금 상승을 해줘서 손실을 조금 만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이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보니까 리비안 루시드 이런 쪽은 살짝 올라오면 한숨을 돌리는 소로스 형님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일단 조지 소로스도 투자의 대가답게 금리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기술주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 따른 리스크를 좀 해치는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아는 많이 샀네요. 예,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들과 조금 또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리비안에 20억 달러다 보니까 한 2조 4천억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주가는 정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하락한 모습들이고 공모가가 78달러인데 지금 50달러대 후반대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크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근데 지금 소로스가 왜 리비안에 투자를 했을까라고 봤었을 때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테슬라에 진입하기보다 그에 따른 이등주가 좀 더 좀 성과를 내면서 이를 격차를 좁혀가는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쪽에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좀 더 염두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이제 과거의 전기차 시장은 미국이 과거에 중국에서 그 다음에 유럽의 성장, 그 다음 미국으로 성장하는 이런 성장의 확대폭이 좀 더 이전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최대 수혜가 어디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 수익성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또 많이 상용화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부분들 대표적으로 약간 수송과 관련된 트럭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개인 비이클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송용 그리고 또 상업용 쪽에 대한 흐름들이 훨씬 더 좀 안착하기 좋은 섹터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우리 전기 트럭과 관련된 리비안에 좀 집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하나 리비안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이 그만큼 따라올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작년에 전기 트럭을 생산이 1,000대를 했다고 하는데 목표가 1,200대인데 그 한 뭐 20%는 달성을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목표 자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1,200대면은 어떤 한 달에 약 한 100대를 공급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100대면은 지금 하루에 3대는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최소 세대도 못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뭐 몇 대 만들어서 지금 전기 트럭을 앞으로 시장에 강하게 어떤 트렌드를 막 가지고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추가적으로 아마존과의 대규모 계약도 일정이 있는 상황들인데 하루에 몇 대 만들어 가지고 이를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전기차나 자동차 업체들도 출하량이 계속 부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공급 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량 생산과 꾸준한 출하량이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눈길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오미크론 코로나19가 좀 안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비안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전반적인 상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를 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 가능성들을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업체 관련 전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인 총재 인터뷰가 있었는데 우리 민수 대표님도 좀 확인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는데 올 7월까지 금리 인상이 총 1%까지 상승이 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러드 총재가 내 동료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장도 3월 달 금리 인상이 아마 50bp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 때문에 이 미국 증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금리 관련돼서 요즘 가장 또 민감한 상황 쪽에서 특히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출렁이는 상황들인데 유독 요즘에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상당히 매파적으로 변신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역할들이 좀 더 날카롭게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관점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은 올해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벌써 3월 달에 금리 인상 50bp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연방기금 선물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96.6%. 즉 그냥 50%할 것이다, 50bp 할 것이다라고 벌써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밖에 올해 최대 FOMC 열리자마자 계속 금리 인상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 그래서 특히 지금 5번은 기본이고 8번까지는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 빠르게 코로나19 전 수준까지 돌아갈 거고 2%대는 빠르게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물가 압박에 따른 여러 가지 연준의 변화를 계속 시장이 예측을 하고 오히려 좀 더 그럴 것이야라고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보다 이를 먼저 시장이 앞서가고 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대비에 대한 관점은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 쪽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연준의 적인 상황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또나 만약에 상대적으로 상반기 이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정점이
보여진다라고 되면 연준도 지금처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 지금은 가장 심리상 최악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염두를 하지만 이게 모르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 내에서도 특히나 매파적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관점을 김민수 대표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나드 케인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자,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 듣는 시간인데요. 바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정말 증시를 압박하는 악재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looked at the market 2 weeks ago, we could identify that the continuation of the weakness in the internals was still going on. And what I'd like to do today is provide an update to that. When we think about the market this year so far, it's acknowledged that this is the worst January we've ever had. Sometimes it'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bottoms of the stock market. We know that the stock market returns about 9% a year on average. Well, very rarely does it ever return 9% or 8% or 10%. It either returns 20% or 30% or it loses 10% or 20%, sometimes even worse. But in the course of the whole period, it returns on average 9%. So the way that you basically earn that 9% is you have to be able to withstand some of this volatility that we're having. We're in a period right now of pretty significant volatility. And one of the reasons that the volatility is so significant, on top of the fact that we don't necessarily know where we are with COVID, but we also have a Fed that some people are anticipating 7 interest rate hikes in the course of 2022. I don't believe we're going to have 7 interest rate hikes in the course of 2022. So many times the Fed has been more hawkish or more concerned about inflation at the beginning of an interest rate hike cycle, and it never goes to the extent it does because the market and the economy slow down, the stock market sells off, and they don't want to be the cause of a liquidity event. So let's take a look at where we are now versus where we've been 2 weeks ago. We're going to look at the advanced decline line. We're going to look at the number of new highs, new lows in the NASDAQ as a proxy for the health of the market. So right here, we can see that, and this chart right here is the last 20 years, okay, of the advanced decline line. And we can see that in 2008, when we were breaking down fairly significantly, our advanced decline line now is much, much lower. Well, why is that? Well, what we have right now is a very, very low funds rate, a very, very low 10-year note yield, and the technology stocks, they are the biggest earners over time, and they're also the most volatile, and they're the growth component, if we think about value stocks and growth stocks. Over the last 20 years, growth stocks have significantly outperformed value stocks. And over the next 10 years, I'm sure that growth stocks are going to significantly outperform value stocks. But what happens with growth stocks is you're anticipating this big growth in earnings
farther and farther out than you are with value stocks, where you have a much more consistent earnings yield and a return. So when you change interest rates, you have a much bigger effect on the growth stocks earnings than you do on the value stock earnings. And that's why this decline right here is so much more significant than we've had before, because we're doing this from a relatively low interest rate cycle right now. So we're worried about how high up they could go. I still believe that we are at the peak level of concern about inflation today. And in 6 to 9 months, that concern, let's go 9 months. In 9 months, that concern is going to be much less than where we are right now. In fact, I don't believe we're going to have much inflation at all in 9 months, because we're going to alleviate the supply chain concerns. And we've already looked last week at Purchasing Managers Index and how it's a proxy for inflation going out 6 months. So let's go to the next chart that we have. This is what we saw 2 weeks ago, okay? And what we saw right here is we saw a decline in the new highs and new lows in the end of 2018. And then we had the COVID, and now we were down here. So we can see that we were not at that peak level of COVID, but we were back to the level that we were at the end of 2018. Now, if we flip forward to the next chart, we can now see this is just blown up. This was the end of this was the beginning of COVID right here, and right here we're down to that same level in the new highs, new lows that we were in March of 2020. So much lower than where we were 2 weeks ago. So now what we have is a condition where we've seen the equivalent amount of selling that we had in 2020, in March of 2020. Okay, let's flip to the next chart. When I take that new highs, new lows, and I look at where we've b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20 years, now we can see not only are we deeper than where we were in March of 2020, but we've taken out the 2008-09 lows, and we've gone significantly below where we've been there. So we've absorbed a tremendous amount of selling in the market to date. Okay, let's go to the next chart. Now, if we take a look at, so if we think about the selling that we've had, okay, how can we see how that's been reflected in sentiment? So if we look at a couple of things, if we look at the option put call ratio, where the number of put buyers is bigger than the number of call buyers, we can say that that's a sign that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market, they're trying to hedge up. If the number of call buyers is greater than the number of put buyers, we can think that people really want to continue to be able to try and capture upside on this. So we'll take a look at that, and then we'll also take a look at investor sentiment. And investor sentiment, we can say, when we do this survey, there's a survey that's done every week in the United States. How bearish are you? How bullish are you? So if we just take the percentage of the survey, the respondents, and say, how bearish are you? Let's look at what we see. These conditions right here, okay, these red vertical lines are when the put call ratio exceeds a certain level, more put buying than call buying, and at the same time, we almost are at 50% of the survey respondents are bearish. And that's, well, you can see that if we go back the last 5 years, this is about how deep we get. This was in March of 2020 at the beginning of COVID. This was at the end of 2018 when we were, just like right now, concerned that we were going to see a significant number of interest rate increases, which never really happened. And now we're back up to this level again. And in all these conditions, this one, the decline was very, very shallow.
in all these conditions, the market had turned up. 네, 버니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시간. 오늘은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차트적인 분석도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나눠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저희 이슈 먼저 체크하기 전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금 양지수 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주연 전문위원께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흘 동안 6% 하락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미 꺾었다고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시황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증시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락 트렌드로 그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이 내려가던 흐름을 이제 멈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점을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저점을 깨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저점을 갖다가 갱신을 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 트렌드에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동이 굉장히 반등이 나오는 파동들이 강했었습니다. 저점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탈시켰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 갱신 못하면서 압력을 이렇게 하방으로 이제 계속 받고 있었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변동성은 이제 굉장히 컸지만 결국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크게 밀려 내려왔는데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하단 이탈을 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폭이 고점에서부터 이제 코스닥이 이 정도 빠졌는데요. 한 19% 거의 20% 가까이 쉬지 않고 빠졌다고 할 만큼 코스닥이 줄줄줄 흘러내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코 적은 하락폭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기간에 이런 한 20% 정도 이제 급락이 나왔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지금 전쟁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점을 깨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를 보면 좀 더 트렌드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옵니다. 저점을 깨고 또 저점을 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리막길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리막길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 저항대를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어찌되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요 전저점 2600포인트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그림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보시면 요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요 반등 폭의 중간 가격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값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상승파가 되돌림의 절반 정도 지금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갭이 강하게 뜨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강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 갭이 강하게 뜬 구간 이런 구간이 향후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어저께 꼬리로 이런 구간 안으로 살짝 들어왔었어요. 이 갭을 메우고 나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러한 위치 절반 정도 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됩니다. 사실 2,600만. 그래서 요 안에서의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해주는 상황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500, 2,400까지 내려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을 우리가 놓고 보면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일별 차트입니다. 연결로 이렇게 쭉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지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렌드 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트렌드 라인을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낙폭은 굉장히 크게 나왔으나 과연 이걸로 이제 끝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16% 정도, 저점까지 한 17% 정도 단기간에 낙폭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이렇게 이제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 생각하면 대략 30%.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팬데믹처럼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하락폭이 지금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좀 완만한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한번 잡아줬어요. 13,750포인트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와 똑같죠.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반등 줬다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만 해도 마이너스 한 1.6% 이렇게까지도 밀렸었는데요. 반등이 저녁에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으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내리막을 멈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14,000포인트 구간에서의 굉장히 강한 공방이 있었던 그런 차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간대는 쉽게 그냥 바로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에서 전저점 부분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게 14,4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 파동에 대한 눌림 조정 끝났다. 그러니까 1파, 2파, 3파로 가는 그런 반등파가 나올 반등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증시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이슈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괜찮은 부분들이 없지만 일단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보이시는 이런 자리들을 14,400포인트 그러니까 앞전에 시세를 분출했던 변곡점 자리 부분을 갖다 이탈을 했다는 그렇게 좋게 해석은 할 수는 없지만 이탈시켰다가 이제 바로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이 흐름 내려오던 흐름을 이번에 잘하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구간을 깨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겠지만 그리고 요 지금 내려오는 흐름상 흐름은 일단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하락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될지 아니면 요 구간 지켜주고 가는 그림이 될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구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어제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요 구간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탈했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던 요 흐름대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 지지라인 구간은 23,000포인트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살짝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시장에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장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 확보하라는 이유가
미국장부터 해서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측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측이 안 들어맞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잡히고 나서 그때 가서 투자를 하더라도 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도노리포트들 종목 중에서 제가 리뷰를 하나 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시아나 IDT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포트에 편입시키고 노란 톡방에서 논봉 나왔을 때 눌리면 분할로 매수를 해가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시세가 한번 탁 터졌다가 지금 밀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내려가던 흐름을 멈추고 위로 시세가 나와준 이후에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에 대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두신다라면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코로나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내에서 좀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소형주들 분할로 좀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큰 비중을 담지 않는 선에서 당연히 모아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좀 기다려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대로 싸게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시아나 IDT는 15,000원이라는 이 저항자리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은 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과 흡사합니다. GSE 에너지 관련주도 유가나 에너지 관련주인데 GSE나 대성에너지, 중앙에너지스, 한국석유, 흥부석유 이렇게 지금 테마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뭐 GSE가 현재는 대장입니다. 여기서 한 차례 시세가 더 나오게 되면 아마 경고가 나올 것 같은데 경고 딱지가 붙게 되면 뭐 부대장들이 대장질을 하는 그런 흐름들 나오겠죠. 결국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임들이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이쪽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구산업, 이 PJ 메탈, 대창 이렇게 해서 기체금속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또 형성되는지 한번 보시고, 사실 이 전쟁 관련된 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테마기 때문에 똑같은 테마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식량난, 유가, 기철금속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갔던 이 식량난 관련된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갭이 너무 뜨는데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팜스토리가 제 생각에는 저항자리를 좀 돌파하는 그런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 미래생명자원이 일단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경고 딱지가 붙게 될 가능성 높다. 그런 관점에서 팜스토리를 후발주로 이렇게 대안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팜스토리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던 GSE 아직 딱지가 붙지는 않았죠.
신고가 행진입니다.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세력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조정 나올 시 저점 매수를 짧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버나잇 하기보다는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종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전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